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어제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새벽부터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맛있는 반찬 하나 해주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배달음식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설거지는커녕 음식물도 그대로 담긴 채로 제가 치우지 않으면 며칠이고 이대로겠죠.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기름이 너무 많잖아. 며느리가 이러니 우리 아들이 매일 야근하고.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어디가? 설거지도 제때 안 하고 빨래는 산처럼 쌓아두고. 그때였습니다. 도마를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사연은 시어머니 무시하고 막말하는 며느리에게 숨겨놓은 재산 알리고 복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김영숙입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는데 그 아들이 3년 전 결혼을 했죠. 며느리는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저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며느리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손님이 오실 때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김치 한 포기 담그는 법도 모르면서 제가 가르쳐주려 하면 요즘은 김장 안 해도 된다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동생 셋을 뒷바라지하느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모은 돈으로 조그만 건물을 샀고 지금은 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들도 며느리도 모릅니다. 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가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제 통장을 몰래 들춰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제가 알아서 챙겨 먹을게요 라며 외면하고 이제는 아예 말도 걸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향긋한 된장국을 끓입니다. 며느리는 먹지 않겠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도 먹고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된장국을 끓이는데 아들 녀석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바쁘다고 나가버립니다. 창가에 앉아 달력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제 마음을 아실 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창밖으로 새벽비가 내립니다.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있는 설거지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어 서둘러 냄비를 꺼냅니다. 어제 며느리가 해놓았다는 김치찌개가 눌어붙은 채 그대로네요. 냄비 바닥을 긁어내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엄마, 저 출근할게요. 아들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현관으로 향합니다. 구겨진 와이셔츠에 제 마음도 구겨집니다. 전업주부라는 며느리는 아직도 자고 있겠죠. 아들 이리 와봐. 넥타이가 비뚤어졌어. 서툰 손길로 넥타이를 고쳐매주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아들의 눈 밑이 퀭합니다. 어제도 야근이었다더니.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어제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들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새벽부터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늦게 들어와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맛있는 반찬 하나 해주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배달음식 그릇들이 가득합니다. 설거지는커녕 음식물도 그대로 담긴 채로 제가 치우지 않으면 며칠이고 이대로겠죠.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산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야근하고 들어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휴대폰 알람 소리. 이제야 일어나나 봅니다. 저는 아침부터 설거지를 하며 또 한숨을 내쉽니다. 설날 아침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는 동안 제 마음도 기름처럼 자글자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 기름이 너무 많잖아. 며느리가 이러니 우리 아들이 매일 야근하고. 전을 뒤집는 제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거칠어졌습니다. 옆에서 당근을 썰던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도마질 소리가 이어집니다. 배달 음식만 시켜대고. 명절에도 이러니 쯧쯧. 중얼거리는 제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굳어갑니다. 어머님,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노력. 어디가? 설거지도 제때 안 하고 빨래는 산처럼 쌓아두고. 그때였습니다. 도마를 내려놓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 부치는 냄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덜 썰린 당근이 도마 위에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문득 20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님께 꾸중 들을 때마다 혼자 훌쩍이던 밤들. 그때 저와 지금의 며느리가 겹쳐 보였습니다. 끓어오르던 마음이 식어가는 기름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까맣게 탄 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는 한숨만 깊어집니다. 차가워진 기름을 닦아내고 부엌을 나섰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바래진 갈색 표지를 쓸어내리자 먼지와 함께 옛 기억이 흩날립니다. 첫 장을 펼치자 20살의 제가 있습니다. 새하얀 한복을 입고 볼은 발그레하게 물들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이네요. 시어머님 곁에 앉아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시어머님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쯤 되었을까요? 페이지를 넘기자 부엌에서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둥근 아궁이 앞에서 허리 굽혀 불을 지피던 날이었죠. 시어머님께서 찍어주셨답니다. 며느리야, 나중에 보면 웃을 일이 될 거야. 하시며 손때 묻은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잊고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새벽녘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날들, 김장철이면 시어머님과 함께 밤늦도록 김치 담그던 시간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시어머님도 저를 가르치는 게 힘드셨을 텐데요. 문득 창밖에서 바람이 스칩니다. 방금 전 부엌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며느리의 떨리던 목소리, 붉어진 눈가. 저도 모르게 사진첩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집니다. 마지막 장에는 시어머님과 제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시어머님의 꾸중이 걱정으로 들리기 시작했던 때였겠죠. 그때의 저처럼 우리 며느리도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까요? 창가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시어머님과 꼭 닮아있네요. 젊은 시절에 제가 그토록 이해하고 싶어 했던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며느리 방에 빨래를 가져다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문득 눈에 들어온 건 서랍 틈으로 살짝 보이는 연두색 통장이었어요. 제 통장이 어떻게 여기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꺼내보니 며느리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언제 이걸 꺼내보았을까?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통장을 쥔 손이 떨립니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제 마음의 무게가 이렇게 들통나고 말았네요. 시동생들 뒷바라지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아들 앞길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통장입니다. 저도 모르게 방 안을 둘러보게 되더군요. 며느리의 흔적들, 화장대 위에 놓인 반쯤 마신 커피잔, 구겨진 채 의자에 걸린 카디건,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 한 장을 넘기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글씨체가 보입니다. 시어머니는 왜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걸까? 목이 메어옵니다. 통장을 제자리에 놓으려는 손길이 망설여지네요.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립니다. 결국 빨래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방문을 닫는 소리가 어쩐지 크게 들리더군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숨긴 것은 통장이 아닌 어쩌면 며느리를 향한 믿음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며느리의 방 앞에 걸음을 멈춥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훌쩍임 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발견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밤마다 그 아이의 방 앞을 서성이게 되었네요.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책상 의자가 끌리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리는 한숨 소리까지 모두가 제게는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지쳤어. 며느리의 흐느낌 섞인 전화통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립니다. 아마도 친정어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에요. 제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죠. 시어머님 몰래 친정어머니께 전화드려 울었던 밤들. 그때의 제 마음을 지금의 며느리가 그대로 겪고 있다는 게 왠지 마음 아프네요. 방문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부엌으로 와 찬장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좋아하는 귤이 눈에 띄네요. 어제 장보기 하면서 슬쩍 사두었답니다. 작은 접시에 귤을 담아 며느리 방 앞에 살며시 놓아둡니다. 내일 아침이면 누가 놓아두었는지도 모른 채 먹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숨겨둔 통장처럼 때론 사랑도 이렇게 조용히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달빛 아래 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며느리에게 닿고 싶어 손을 내미는 것만 같네요. 오늘도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슴에 쌓입니다. 며느라, 미안하다. 작은 속삭임을 남기고 제 방으로 돌아옵니다. 비 오는 저녁, 장독대 앞에 쪼그려 앉아 된장을 저으며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창가에 서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더군요.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애틋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웃집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시동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 손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된장을 젓던 나무 주걱에 묻어나는 그윽한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순자 여사님이 말씀해 주셨나 보네.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도 시동생들 학기를 보내던 시절, 한밤중까지 떡볶이를 팔던 그때의 이야기를, 젊은 시절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찬바람 부는 포장마차 안에서 떡을 썰며 혼자 중얼거리던 말들이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 막내 이번에 시험 잘 봤다더니 좀 더 힘내보자. 된장을 젓는 제 손이 살짝 떨립니다. 비오는 장독대 앞에서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흘렸던 눈물들, 그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지금의 이 된장이 되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와 제 곁에 앉습니다. 말없이 제가 젓던 된장을 함께 저어주네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에 제 마음이 살짝 젖어옵니다. 빗방울이 장독대를 적시는 소리, 된장을 젓는 나무 주걱 소리, 그리고 우리의 고요한 숨소리가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으니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네요. 오늘도 새벽녘, 습관처럼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봅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방 안에서 낡은 통장을 쓸어내리는 제 손길이 떨립니다. 문득 며느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른 시간인데 어제도 밤늦게까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음 한켠이 저려옵니다. 조용히 방문 앞에 서니 며느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동생들 학자금 대출. 어머님이 그동안 혼자 갚고 계셨구나. 제 심장이 한 박자 멎는 듯했습니다. 아마도 통장 속에 끼워둔 통장 내역을 보았나 봅니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대출금. 막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갚아야 할 돈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을 테지요. 방문 틈으로 며느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제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머님, 저는 몰랐어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이유가. 저녁마다 장독대 앞에서 한숨 쉬시던 이유가. 며느리의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제 귓가에 닿습니다. 문득 시장통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추운 겨울밤, 시동생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끙끙 앓던 날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끝이 시려옵니다. 아침이 되어 부엌에 나가보니 처음으로 며느리가 끓여놓은 된장국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툴고 짭짤한 맛이지만 그 속에 담긴 며느리의 마음이 진하게 배어있네요. 새벽 5시, 여느 때처럼 부엌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며느리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된장국 끓이고 있어요. 며느리의 속삭임에 제 마음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구수한 된장향이 부엌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쓰던 앞치마를 두른 며느리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왠지 눈물이 나더군요. 장독대에서 퍼온 된장을 물에 풀어 끓이던 손길이 서툴지만 그 손끝에서 비친 달빛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저를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된장국을 젓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쌓였던 서로의 마음처럼 된장이 조금씩 우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박도 넣어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제각각인 호박 조각들이 된장국 위로 둥둥 떠다니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는 조용히 저보다 먼저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멸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짜기도 하고 어떤 날은 호박이 너무 익어 물러지기도 했지만 그 서툰 정성이 제 마음을 적셔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며느리는 말없이 제 앞에 된장국을 내왔습니다. 수저를 들다 말고 며느리의 손을 살며시 잡아보았어요. 잠시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새소리가 유난히 청명하게 들리던 순간이었어요. 장독대 위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나 봅니다. 된장국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처럼 서로를 향한 이해도 조금씩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도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장롱 깊숙이 모셔둔 제 어머님의 옥 반지가 떠올랐어요. 20살의 저를 며느리로 맞이하시던 날, 어머님은 그 반지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이 반지는 내 어머니께 받은 거야. 이제는 내가 가지렴.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듯 반지의 손잡이는 닳고 닳아 있었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진 흔적들. 며느리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며느리가 빨래를 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빨래 소리에 제 마음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는 창가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죠. 햇살에 비친 그 뒷모습이 마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같아 가슴이 저려왔어요. 며느리의 화장대 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느라 덜 정리된 빗과 머리끈 사이에 살며시 옷간지를 놓았습니다. 창가로 스미는 햇살에 반지가 은은하게 빛났어요. 마치 새 세대를 이어온 우리의 마음처럼. 방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을 뿐. 빗물 흐르는 창가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제 방을 찾아왔을 때 그 아이의 손가락에는 이미 옷간지가 껴져 있었어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는 며느리의 손길에서 어머님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달빛처럼 우리의 마음도 조용히 서로를 비추고 있었나 봅니다. 부엌 창가에 기대어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네요. 며느리가 준 된장국 그릇이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어요. 오늘따라 맛이 더 깊었던 건 그 안에 며느리의 마음이 진하게 우러나왔기 때문일까요? 옷간지를 건넨 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더 이상 거슬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소리에 깨어나는 아침이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어머님, 오늘은 물을 넣어볼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묻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을 써는 며느리의 손길이 아직은 서툴러요. 하지만 그 서툰 칼질 속에서 제가 20살에 배웠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던 된장국 끓이는 법,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아가야, 불쑥 튀어나온 말에 며느리가 돌아봅니다. 물을 썰던 손길이 멈추고 부엌에 잠시 정적이 감돕니다. 된장이 좀 더 필요하면 장독대에서 더 퍼오렴.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목까지 차올랐던 마음이 또 다시 제 안으로 숨어듭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굵어지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리네요.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조금씩 그렇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늦니? 늦은 밤 현관문 소리에 부엌 불을 켭니다. 아들의 굽은 어깨가 달빛에 젖어 들어오네요. 엄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지친 목소리로 묻는 아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입니다. 넥타이를 푸는 손길이 무겁고 구두를 벗는 발걸음이 힘이 없어요. 식탁에 따뜻한 국물을 내오는데 문득 어린 시절 아들 생각이 납니다. 학교 다녀와서 배고프다며 달려들던 그 시절. 지금은 어느새 제 키를 훌쩍 넘어 세상의 무게를 혼자 짊어진 듯 무거워진 아들입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된장국을 끓이더라. 수저를 들던 아들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 속에 안도가 묻어납니다. 아들은 말없이 국물을 마시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그 눈빛 그대로예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아니다.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되었단다. 달빛이 흐르는 부엌에서 우리는 그렇게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국물을 마시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때론 말없는 시간이 더 깊은 위로가 되나 봅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3개의 그릇에 된장국이 담깁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국을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국물처럼 따뜻해집니다. 늦은 밤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귀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며느리의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워 보이네요. 아들은 한 걸음 뒤에서 그런 며느리를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얇은 문틈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새어 들어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퇴근해서. 당신이 뭐가 미안해요. 제가 어머님께 잘하지 못해서. 흐느끼는 며느리를 아들이 살며시 안아줍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소리. 아마도 제가 끓여둔 국을 데우나 봅니다. 둘이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소리. 조심스레 나누는 대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들려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응, 나도 느꼈어. 내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된장국 끓이는 거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식탁 위로 떨어지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은은하게 빛나고
아들은 말없이 그런 아내의 손을 잡아줍니다. 요즘은 아침이면 셋이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국을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며느리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곤 해요. 그럴 때면 아들은 아내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려주죠. 오늘은 유난히 봄바람이 향긋합니다. 장독대 앞 꽃잔디가 활짝 피어났네요. 며느리가 심어놓은 작은 화분들도 하나 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이제 세 개의 그림자가 부엌에 드리워집니다. 며느리가 된장국을 끓이면 아들이 그릇을 내고 제가 김치를 꺼내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배려하는 손길들이 춤을 추듯 오갑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시장에 같이 가요. 저한테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봄꽃처럼 환합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예전처럼 셋이서 아들의 목소리에 옛 추억이 떠오릅니다. 식탁 위에는 이제 세 가지 물건이 늘 함께합니다. 제가 써온 오래된 장보기 수첩, 며느리가 새로 산 예쁜 그릇들, 그리고 아들이 선물한 따뜻한 보온병까지 마치 우리 가족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만 같아요. 장독대 위로 나란히 앉은 세 마리 참새가 보입니다. 큰 참새가 작은 참새의 깃털을 다정히 매만지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 같네요. 며느리의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옥반지가 봄 햇살에 은은히 빛납니다. 그 빛이 마치 우리 가족의 앞날처럼 따스하게 느껴지는 건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일까요? 어머님, 감사해요. 된장국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처럼 며느리의 마음이 살며시 제게로 스며듭니다. 장독대 위로 떨어지는 꽃잎이 춤을 추듯 내리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갑니다. 어머님께서 건네주신 옥반지처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도 대를 이어 전해질 수 있겠죠. 된장이 깊어가는 시간처럼 우리 가족의 사랑도 그렇게 익어갈 테니까요. 옥관지에 맺힌 봄빛이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장독대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우리의 날들도 그렇게 밝게 빛나겠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재혼을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어머니, 그분 별로 안 좋은 소문도 있다던데. 그래.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난 그 사람의 눈빛을 믿어. 40년 전 그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나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단다. 하지만 매일 밤 혼자 울다 지쳐 잠드는 것도 지겨워.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만나지 마세요. 얘들아, 너희가 아무리 자주 와도 밤이면 이 엄마는 혼자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칠 때마다 더욱 외로워지는 이 마음. 너희는 모를 거야.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내 마음과 같더구나.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시면 안 될까요? 시간?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 이번에는 꼭 잡고 싶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행복을. 오늘 사연은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재혼하여 행복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67세 김명숙 씨의 사연입니다. 자식들의 반대에도 오랜만에 만난 설레임과 첫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급하게 재혼을 하였는데 막상 재혼을 하니 첫사랑이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본격적인 사연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명숙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김명숙입니다. 1956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반대하셨지만 고등학교 은사님의 설득으로 교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부임한 첫해 25의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학교 수학 교사였던 그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주말이면 시내 공원에서 막걸리에 파전을 먹으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죠. 슬하에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42의 중학교 교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40에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늘 하던 대로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았다가 그대로 고개를 숙였어요.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지냈어요. 일주일에 3번,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붓글씨를 쓸 때만큼은 마음이 고요해지거든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면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자꾸 멈춰졌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어요. 큰며느리 은주는 제가 혼자 산다고 늘 걱정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면서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라고 했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될까봐 매번 고개를 저었죠. 대신 복지관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어울리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지난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40년 만에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교대에 진학하기 전 2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던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지만 그때의 설렘은 늘 제 마음 한켠에 살아있었어요. 그도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제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저처럼 외로움에 서두르다 상처받을 분들이 계실까 봐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때요? 죽 한 그릇 끓여왔어요. 아침마다 병실 커튼을 열며 건넸던 말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네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한 달 동안의 병간 후 그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제발요. 큰아들이 흐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잡던 날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들어가요. 집에 가서 따뜻한 국수라도 끓여줄게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그렇게 말했죠. 병원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하얀 국화 사이로 남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던 고등어 조림. 이제는 더 이상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죠.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시죠. 큰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나는 집에 가야 해. 내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야.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 현관에 놓인 남편의 낡은 운동화를 보는 순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해요? 당신이 없는 이 집에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한동안 남편의 운동화를 부여잡고 울었어요. 40년 동안 당연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여보, 일어나요? 하고 깨우던 것. 저녁이면 거실에 앉아 TV 보며 감자전 부쳐주던 것. 그 모든 일상이 꿈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게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큰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은 혼자 있는 게 더 나았어요. 누군가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라리 혼자 울고 싶었거든요. 남편과의 마지막 아침이 떠오릅니다. 늘 하던 대로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 밥을 차렸죠. 여보, 오늘은 된장찌개가 잘 됐네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식탁에서 그대로 고개를 떨구던 순간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남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있었죠. 제발, 제발 눈 좀 떠봐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흐릿해져 가지만 남편의 손이 차가워지던 그 감각만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참 짧더군요. 오늘도 식탁에 혼자 앉아 있네. 아침이면 늘 마주보고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자리. 이제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커피 한 잔을 끓이면서도 습관처럼 2잔을 준비하다가 문득 멈칫하게 됩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가 스스로가 안쓰러워 눈물이 나요. 큰 며느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오고 작은 아들이 안쓰러운지 매일 전화를 하네요. 그래. 고마워. 하지만 너희도 각자 살림이 있는데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마. 아들의 따뜻한 마음이 고맙지만 차마 제 마음속 깊은 외로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있어요. 소리가 있어야 이 집이 덜 허전하거든요. 여보, 오늘 드라마가 참 재미있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배우도 나오는데. 습관처럼 남편을 찾는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립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사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있고. 큰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와서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요. 아이고, 그게 될 일이야? 신혼 때처럼 살고 있는 너희한테 늙은이가 끼어들면 어떡해. 며느리의 마음은 잘 알지만 젊은 부부의 생활에 방해되고 싶지 않아요. 밤이 되면 더 힘들어요. 잠들기 전 늘 손잡고 잤던 사람이 이제는 없으니
베개를 꼭 끌어안고 누워있다가도 한밤중에 깨면 남편 팔베개 위에서 잤던 기억이 더욱 선명해져요. 여보, 내가 옛날엔 당신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립네요. 아침이면 복지관에 가서 서예도 가르치고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도 떨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늘 무거워요. 현관문을 열 때마다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삼켜지곤 해요. 그래도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끔은 참을 수 없이 서러워져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혼자가 된다는 게 이상하기만 합니다. 오랜만이네요. 김명숙 씨. 처음에는 그게 현우 선배의 목소리인 줄 몰랐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1살 때의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현우 선배. 목소리가 떨려서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창회장 한켠에서 마주친 그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까지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옛 모습이 비치는 듯했죠. 앉아도 될까요? 차 한잔 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 좀 나눠요. 그가 내민 차 한 잔에 담긴 따뜻함이 그리웠던 온기처럼 전해졌어요. 선배.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차만 바라보며 말했죠. 5년 전에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당신도 3년 전에 남편분을 떠나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의 말끝에 묻어나는 후회가 제 마음에도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땐 다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부모님 반대도 그렇고. 입술을 깨물며 겨우 답했어요. 참, 아직도 그때처럼 커피에 설탕 2스푼 넣나요? 불현듯 던진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니. 네. 그런데 어떻게? 그때 매일 아침 학교 앞 다방에서 커피 마시던 거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옛날의 그 따뜻함을 그대로 발견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꿈에서 명숙 씨를 만나곤 했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교정을 걸어가던 모습. 가슴 한켠이 아려왔어요. 선배. 저도 가끔 생각났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비 맞으면서 걸었던 그 거리. 아직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떨렸어요. 마치 첫사랑의 설렘을 고스란히 간직한 21살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동창회 이후로 현우 선배와 자주 통화를 하게 됐죠.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어요. 명숙 씨, 오늘도 복지관에 가세요? 네. 서예 수업이 있어서요. 제가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복지관 앞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아 있으면 40년 전 그 다방이 떠올랐어요. 명숙 씨 손은 여전히 예쁘네요. 붓글씨를 쓰셔서 그런가? 문득 건진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고. 이제 주름투성이인데 무슨. 쑥스러워 손을 감추려는데 그가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나 혼자 있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아내가 떠나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잡았죠. 저도 그래요. 현관문 앞에서 자꾸 발걸음이 멈춰져요. 텅 빈 집이 무서워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이렇게 늙어서 다시 만나다니 운명일까요? 그의 물음에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참.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지. 망설이는 제 마음을 읽은 듯 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을 가질 자격이 있잖아요. 그동안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세월을 조금씩 꺼내놓으며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아픔을 겪었다는 걸 알게 됐죠. 명숙 씨도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세요? 네. 그럴 때마다 옆자리가 더 허전하더라고요. 나도 그래요. 그래서 때론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마음속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울었을 때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늦은 것 같지만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설렘의 눈물이었을까요? 여보, 미안해요. 문득 하늘을 보며 먼저 간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이제는 제가 행복해져도 될까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랑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따뜻한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재혼을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당혹감이 묻어났죠. 아들아,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분 별로 안 좋은 소문도 있다던데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그래, 나도 다 알아. 하지만 난 그 사람의 눈빛을 믿어. 40년 전 그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그대로니까. 제 말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큰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나도 처음엔 많이 망설였단다. 하지만 매일 밤 혼자 울다 지쳐 잠드는 것도 지겨워.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제발요. 작은 아들이 제 손을 잡았지만 이번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아, 너희가 아무리 자주 와도 밤이면 이 엄마는 혼자야. 창밖으로 달빛이 비칠 때마다 더욱 외로워지는 이 마음. 너희는 모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도 내 마음과 같더구나. 서로의 빈자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 어머니,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시면.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류했어요. 시간? 이제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시잖아요. 작은 아들이 끝내 눈물을 보였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이 엄마도 새로운 행복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저녁 노을 같았죠. 붉게 물든 하늘처럼 제 가슴도 뜨겁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 이번에는 꼭 잡고 싶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이 행복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제 어깨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보, 이제는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너무 이기적인가요?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랬듯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아이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냈다. 예상했던 대로 반대가 심했다. 큰아들은 끝내 눈물을 보였고 작은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위한 용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매일 밤 외로움에 잠 못 이루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곤 했는데 요즘은 내일이 기다려진다. 현우 선배를 만나면 가슴이 설렌다. 마치 21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될까?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부끄럽지만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다. 다음날 아침 작은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는 생각도 못했네요.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제 마음도 아려왔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단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구나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어떤 웃음을 나눌 수 있을까?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희가 너무 사납게 굴어서 죄송해요. 고마워. 내 아들. 그날 저녁 현우 선배에게 전화가 왔어요. 명숙 씨, 우리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그래요. 이번엔 꼭 잡을 거예요.
40년 전처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붉은 홍조가 띄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21살의 설렘이 그대로 묻어났죠.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오늘따라 달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이제 저에게도 봄이 오려나 봅니다. 여보, 저 잠깐 서랍 좀 정리할게요. 결혼 3일 차 아침,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어요. 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통장을 발견했죠.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 계좌로 송금된 내역, 받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금액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영희 150만 원, 이미경 200만 원, 박수진 180만 원. 숨이 막혀왔어요. 통장을 떨어뜨린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죠. 이게 무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확인해 보니 카카오톡에도 여러 여성들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영희 씨 이번 달도 보냈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미경 씨 아프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수진 씨 어머님 병원비는 잘 받으셨나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펼쳤죠. 내가 뭘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분명했어요. 5년 전부터 이어진 정기적인 송금 내역, 매달 꾸준히 여러 여성들에게. 여보, 저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그 태도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어보였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죠. 그걸 보셨군요. 너무나 담담한 그의 목소리에 오히려 제가 더 무너져 내렸어요. 전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이요? 네. 각자 사연이 있는 분들이에요. 돈이 필요한 분들.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40년 전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기억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죠. 그럼 저와의 재혼도 목적이 있었던 건가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명숙 씨. 당신의 퇴직금과 보험금이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을까요? 40년 전의 순수한 사랑이 이렇게 더럽혀질 거였다면 차라리 그때의 기억도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통장을 들고 있는 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동창회도 우연이 아니었나요? 제 질문에 그의 침묵이 대답이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메모들, 각각의 여성들의 나이, 재산 상태, 그리고 목표 금액이라고 적힌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김명숙 67 퇴직금 2억, 보험금 1억 5천, 주택 6억. 숨이 막혀왔어요. 제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을 보니 그동안의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사는 여자들의 모임. 거기도 일부러 찾아오신 거죠? 복지관에서 만난 것도 우연을 가장한 계획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명숙 씨. 이제 와서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그의 담담한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랍 속에서 발견한 사진들, 각기 다른 여성들과 찍은 다정한 모습들, 그 속에서 제가 본 따뜻한 미소는 모두에게 보여준 거짓된 얼굴이었나 봅니다. 40년 전.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땐 정말 순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날 바꿔놓았죠? 그의 대답이 더욱 아프게 들렸어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비 오는 거리를 바라봤어요.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그와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외롭죠.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이 이 외로움을 이겨내요. 그때 그 말들이 이제는 가슴을 파고드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어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나요? 노년의 외로움을 이용해도 될 만큼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책상 위에는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들이 적힌 메모장이 놓여 있었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당신을 만난 건 운명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 모든 달콤한 말들이 미리 준비된 각본이었다는 걸. 저는 정말 행복했거든요.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흐느끼는 제 모습이 창문에 비쳤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제 마음속에도 끝없는 비가 내렸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큰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지만 읽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죠. 어머니, 오늘 들릴게요. 김치 담갔어요. 온몸이 떨려왔어요. 자식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고집을 부린 제 어리석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네요. 엄마가 너무 겁없이 살았구나.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짙은 눈그늘.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덜컥 늙어버린 것 같았죠. 큰아들의 전화를 피하고 또 피했어요.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돼서 미치겠네요. 받고 싶었어요. 아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었지만 이 부끄러운 마음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제 자식들이 이런 어머니를 어떻게 볼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 때문에 그 고집을 부렸잖아요. 식탁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잠 못 이루던 이 집이 이제는 감옥 같아요. 창문을 열어도 숨이 막히고 밥을 해도 목이 메어와요.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작은 아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아, 미안해. 지금은 엄마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찢었어요. 서랍 속 결혼식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어요. 이걸 찢어도 제 가슴에 생긴 이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있었나요? 결혼식장에서 환하게 웃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행복해하던 그때, 그 모든 게 제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무는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부끄러움도 언젠가는 저 해처럼 저물겠죠. 밤이 깊어가는데 잠은 오지 않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여요. 남편과 함께 달을 보며 막걸리 한 잔씩 나누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막걸리 한 잔 할까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다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누구보다 현실적이었던 제가 이렇게 허망한 꿈을 꾸다니. 식탁에 혼자 앉아 찬장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2개의 술잔을 준비하며 설레던 마음. 이제는 그저 부질없는 꿈이 되어버렸네요.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휑할 수가 있을까?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남편을 떠나보냈을 때도 이렇진 않았는데 복지관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나요. 늙어서도 사랑이 온다니 참 복받은 거야. 인생은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래. 그때의 축하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리네요. 복받은 게 아니라 어리석었던 거죠. 나이 들어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허망할 줄은. 눈물이 차올랐다가 이내 말라버려요. 이제는 울 힘조차 없나 봅니다. 서랍 속 결혼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앉아있어요. 겨우 3일. 그 짧은 시간 동안 꿈꿨던 행복이 이렇게 쉽게 산산조각 나다니. 21살의 순수한 마음으로 67살의 사랑을 믿었네. 거울 속 제 모습이 안쓰러워요. 주름진 얼굴에 피어났던 홍조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는 그저 지친 노인의 모습만 남았네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40년 전 그 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비 맞으며 걸었던 그 길. 그때는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미 사랑이란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아프단 말이 맞나 봐요. 텅 빈 방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제 목소리. 오늘도 달빛은 차갑게 내리쬐고 저는 또 하나의 빈 잔을 마주하고 있네요.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나다니. 여보, 이제야 당신 곁을 떠나보내도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네요. 그동안 제가 너무 외로웠나 봐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보내지 못해서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맑아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은 그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큰며느리가 가져다 준 반찬통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이렇게 조용히 내 곁에 있었던 거였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매주 반찬을 들고 오는 며느리의 마음.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들르는 아들의 발걸음. 주말마다 전화하는 손주들의 제잘거림. 그래, 이게 진짜 사랑이었어. 서랍 속 결혼반지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3일간의 꿈 같은 시간이 제게 준 깨달음이었을까요? 복지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이제는 그 주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네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여보, 저 이제 서예 교실로 돌아갈래요. 제자들이 기다릴 테니까.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40년 전에 첫사랑에게 배신당하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늘 제 곁에서 제 아픔을 함께 해준 사람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걸.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곁에는 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보, 이제 정말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도 안녕히 있을게요. 붓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까만 먹물이 하얀 화선지에 스며들듯 이제는 제 인생에도 새로운 글씨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